창선이는 4년 만에 옛 땅으로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이보다 몰려왔다. 놈들의 등살에 간도에서도 살 수 없게 된 때에 한낮 광명과 같이 생각되며 덮어놓고 발끝이 향하여진 곳이 바로 살던 땅이었다. 그러나 밤을 타서 몰래 두만강 청얼음판을 기어 이 땅에 넘어 들어와 본즉 벌써 제서 생각하던 바와는 아주 딴판이었다. 밭 하루가리, 논 두어 맞이기에 살 돈만 벌었으면 흥타령을 부르며 고향으로 가겠는데 창선이는 간도에 살 때도 고향을 잊어본 일은 없었고 어떻게 전량을 쥐기만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 일구월심 생각하였다. 더욱 저쪽의 관리, 경찰, 군대 이런 것들이 격금 내기로 갈마들며 세금이라 부역이라 잔등에서 피나게 굴고 엎친 데 덮치기로 구차한 사람은 밤사이에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매질 긁엉이질을 더 세우는 판에 고향 생각이 억세게 간절해졌다. 고향에도 물론 긁엉이 패거리와 채찍든 악바리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또 그들의 학정도 무수히 받아보았다. 그러나 고향 생각만 밀몰아 사무쳐 오는 통에 악바리들 생각보다 뒷소리로라도 입을 모아 함께 화풀이하던 이웃사람 생각만이 고스란히 되살아와서 에라, 같은 값이면 살던 땅, 옛 이웃사람들을 찾아가느니라 하고 떠나 돌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돌아와 보니 자기를 반겨 맞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고국 산천이 그립다. 죽어도 돌아가 보리라 하던 사무친 생각은 점점 열버져 갔다. 그리고 옛마을 뒷고개에 올라선 때는 두근두근하는 새로운 불안까지 생겼다. 무슨 낯으로 일가 친척과 동네 사람들을 대할까? 개똥밭 한 떼기 살 미천도 없이. 그러면서 창선이는 후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가슴은 막막할 뿐이었다. 그는 하염없이 고개 잔등에 턱 서며 꾸동쳐졌던 가장 진물을 내려놓았다. 한숨 쉬어가지고 좀 거뜬한 걸음으로 반가운 고향을 찾을 참이었다. 여보, 그 어린애 좀 내려놓고 한숨 들여갑시다. 잠이 들었는데 새끼도 또 오줌을 쌌구나. 애그 척척해라. 안악은 추위에 얼지 않게 넝마로 둥덩상같이 꾸동진 어린 것을 등에서 내려놓았다. 오줌에 젖은 그녀의 잔등에 우연히 김이 서렸다. 여보, 이거 영 딴판이 됐구려. 창선이는 흘낏 안악을 보며 눈이 둥그레졌다. 고향은 알아볼 수 없게 변하였다. 변하였다기보다 홀랑 없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대신 오리만큼씩 되어 보이는 긴 벽돌집, 얼기설기한 쇠사슬집, 쇠고가를 뒤집어 쓴 둥그러 검은 무쇠통집, 그리고 겹으로 된 긴 철길이며 아슬아슬한 굴뚝들이 잠뿍 들어서 있다. 저게 다 무슨 기계간인가? 참원, 저거면 게다 뭐유? 아, 저쪽이 우리 살던 창리가 아니유? 안악은 설마 그래도 고향이 통째로 날아갔거나 영장이 되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어디든지 그 근방에 남아있을 것 같았고 금시 아물아물 베이는 것 같기도 했다. 저 바닷가까지 기계간이 연달려 나갔는데 원 어디 마을이 있다고 그러우? 가만히 있자. 저기가 형제바위고 저기가 쿵쿵인데 글쎄 저게 다 무언가? 안악도 둘레둘레 찾아보나 옛 마을의 모습이라고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무래도 마을은 나란한 것 같아. 강면장내랑 최순검네도 다 어디 갔는가? 그런 사람이야 국록을 먹는데 어디 간들 못 살겠소? 그래도 우리처럼 훌훌 옮기겠어요?
강돼지, 그 강면장내는 300년인지 500년인지 어느 임금 때부터 이 땅에 살았다는데. 그리고 최순검이야 독립군 잡아준 공으로 저 사람네도 만만히 굴지 못한다지 않소? 그러니 어디로 가라 마라 할 수 없지 않소? 겨울해는 벌써 서산머리에 나붓거린다. 검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짜디짠 바람이 살을 내는 눈기운을 머금고 휙휙 불어친다. 그들은 걸을 힘이 나지 않았다. 간도 땅에서 한낱 태산같이 믿고 온 고향이요, 구주와 같이 믿고 온 형의 집이 죄다 간 곳 없으니 어디를 가면 좋을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도 가봅시다. 저기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 안악은 아직도 무엇을 믿기만 하는 모양이다. 가보면 무슨 도리가 혹 있을 것 같았던 것이다. 원, 땅한테 물어본담, 바다한테 물어본담. 창선이는 끙끙거리며 다시 짐을 짊어졌다. 점심밥이 좀 남았던가? 웬 게 남아요. 찔개 없는 밥 암만 먹어야 배가 일어서야지. 그들은 턱도 없는 곳을 향하여 걸어갔다. 길쭉길쭉한 벽돌집들이 병대같이 규칙 있게 산비탈에 나란히 서 있다. 평바닥에는 고래등같이 커다란 공장들이 들어차 있다. 높다란 굴뚝들이 거만스럽게 우뚝우뚝 버티고 서 있다. 이쪽에는 잘방개 같은 오막살이 집들이 굵은 벽돌집 서슬에 불려갈 듯이 황송이 쪼그리고 있다. 호떡집에서 나는 가는 연기가 자기네와 인연 있는 살림 표적 같아서 창선이는 다시만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갔다. 검푸는 공장복에다 진흙빛 간발을 친 중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1인인지 모를 눈에 서툰 사람들이 바쁘게 쏘다닌다. 허리를 질끈질끈 동여맨 소매 기다란 중국 사람들이 왈왈거리며 지나간다.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 간발을 치고 상투를 갓 자르고 남도 사투리를 쓰는 배뿐이다. 옛날같이 상투 짜고 곰방대를 든 친구들은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창선이는 그런 패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물어볼 듯이 머뭇머뭇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러 패를 그저 지나보내었다. 입에서 금시 말이 나갈 듯 하다가는 짐짓 막혀버리고 혹여 어디에 보던 사람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며 딴 데를 두리두리 살펴보았다. 얼마를 그렇게 가다가 창선이는 저 멀리서 흰옷 입은 사람 하나가 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역시 멀리서 보아도 예 보던 사람같이 흙냄새, 물고기 냄새 나는 텁텁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다만 그가 혼자서 오는 데서 저기 마음이 누그러지며 그에게 말을 물어보리라고 창선이는 생각하였다. 원, 모두 험상궂은 사람들 뿐이니 사람조차 표현했는지 공연이 나왔지 이거 어디 살겠소? 안악은 근심스러운 푸념을 하였다. 와보면 무슨 수가 있을 것 같던 희망이 이제는 후회로 변하였다. 저기 오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겠지. 설마 사한 사람 입에 거미줄 치겠소? 막벌이라도 해먹지 뭘. 창선이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서는 듯 여기서 맨주먹을 휘두르면서라도 해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여보시오. 창선이는 앞에 오는 흰옷 입은 사람을 부르며 주춤하였다. 여기 저 바닷가 창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소? 창리요? 하고 그는 창선이 내외를 아래 위로 훑어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다. 저 고개 넘어 구룡리로 갔소. 이 벌써 언제라고. 구룡리요? 창선이는 조금 숨이 나왔다. 구룡리는 잘 아는 곳이었다. 고향은 아니라도 고향 사촌쯤은 되는 곳이다. 집이 몇 채 있고 길이 어떻게 난 것까지 머리에 남아 있었다.
저 구룡이 말이죠. 그래, 창리 집들은 죄다 그리로 갔나요? 혹 창룡이, 저희 형인데 이 창룡이라고 모르겠소? 알 수 없는데요. 하고 흰옷 입은 노동자는 바쁜 걸음으로 지나쳐 버렸다. 창선이는 그 사람이 가는 편을 흘낏 바라보고는 안악을 향하여 애오라지 웃음을 보였다. 구룡리로 갔다는구려. 웬 판국인지 이놈의 조화를 누가 안담? 돼질놈들, 해필 창리라야 마신가? 거기가 알짬이거든. 생긴 것만 보라고. 하기사 살기 좋은 곳부터 빼들어 먹는 놈들이 아닌가? 두 내외는 바로 구룡리 뒷제를 향하여 걸어갔다.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짐을 진 남편의 등판도 좀 가뿐해진 것 같았고 안악의 보퉁이도 얼마쯤 가벼워지는 듯했다. 구룡리 뒷제는 언청이처럼 둘로 쫙 갈라져 있고 그 째진 사이로 철도길이 살대같이 해변으로 뻗어져 있었다. 철도 길목에 올라서니 레일이 남북으로 한없이 늘어져 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끝간대가 아물아물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변해진 모든 것이 놀랍고 야단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그만큼 눈에서 들고 인정모가 보이지 않았다. 소수레나 고깃배가 얼마나 정답게 생각되는지 몰랐다. 왱왱하는 기차 소리는 아무래도 귀에 아츠러웠다. 창선이는 꿈인 듯 옛일이 새로워졌다. 산비탈 다방머리 소나무 그늘 아래 낮잠 자던 그 옛일이 어제런 듯 새로워졌다. 두세오리 전선줄에 강남제비 쉬어가는 그 봄철에 밭 갈던 기억이 그리워졌다. 구운 가자미에 차조밥 점심을 든든히 먹고 엉금엉금 김 매던 그 밭이 정다워졌다. 동네 아이들 검둥이, 샌둥이, 앞방녀, 뒷방쇠가 첫 새벽부터 황소 암소들을 척척 걸터타고 아리랑 산년부를 부르며 소 먹이러 다니던 것도 바로 이 근방이다. 개똥녀야 쇠맥이라 안 가겠니? 이렇게 부르면 쩡냥쇠냐? 그래라 나간다. 쌍돌이 헛간쇠 안 왔니? 이렇게 대답들 하며 소를 몰고 나섰다. 야, 너희 쇠는 양주머리가 불룩하구나. 우리 쇠야 황소니까 그렇지. 야, 황쇠는 암내를 내서 봄이면 여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소 먹이는 아이들은 넷, 다섯, 또 10여 명씩 모인다. 그러면 노래와 타령이 저절로 나왔다. 꿀보다 더 단 건 외놈의 사탕. 놀기나 좋기는 세벌상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라. 시냇가 강변에 돌도 많고 이내 시집에 말도 많다. 노래와 이야기로 해가는 줄을 몰랐다. 때로는 소를 말뚝에 메어놓고 수수께끼, 사또노름, 소경노름, 말노름도 하였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고깃그물에 고드름같이 줄달린 고기도 잡아낸다. 이 고장은 대개 절반은 농사요, 절반은 고기잡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두 가지 일을 하였다. 고기 잘 잡히는 해면 어린아이들도 하루 수 30전 벌이를 하였다. 또 그 일 때문에 처녀 총각이 만나는 도수가 많았고 또 예사로 이야기들을 하였다. 이런 중에서 창선이도 지금의 안악을 만났던 것이다. 시쳇말로 하자면 연애를 했던 것이다. 야, 이거 안 먹니? 창선이는 개 눈깔 사탕을 사가지고 가서 소를 먹이다가 일부러 순남이 지금 그의 안악인 그녀에게 가까이 가서 개 눈깔 사탕을 쥔 손을 번쩍 들며 누가 먹을래? 하고 소리를 쳤다. 네, 내다. 아이들은 연애 연방
이렇게 나도 소리소리 외치며 덤비었다. 옛다, 순남이가 첫째다. 창선이는 누가 먼저 내 했든지 그런 건 알잘 것 없이 애초에 예정한 대로 한두 알 순남에게 주고는 남은 것은 제 입에 몽땅 쓸어 넣었다. 야, 순남아, 깨물어 먹지 말고 녹여라. 누가 더 오래 녹이나 내기할까? 그러면 여러 아이들은 부러워서 침을 꿀떡꿀떡 삼킨다. 저 갓나 새끼 살을 쏘느나 내가 먼전데 어째 순남이를 주니? 옳다, 저애가 먼저다. 그 다음에 난데 너 순남이 네 각시냐? 내 순남이 어머니한테 이르지 않는가 봐라. 이렇게들 철없는 불평이 터지곤 했다. 그러면 멋모르는 순남이는 약이 올라 악을 썼다. 야, 이 종갓나 새끼, 각실한 건 무식이냐? 야, 이 갓나야, 넌 울 어머니에게 무스거 이르겠니? 너는 어째 쌍돌이과리를 가졌니? 이 갓나, 내 언제 가졌니? 이렇게 싸움이 터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것이 모두 소박한 그들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뿌리를 내렸다. 나이 먹을수록 창선이와 순남이는 서로 내외를 하게 되었다. 어떤 때는 까닭없이 외면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내외를 하고 외면을 하니만큼 이면의 그 무엇은 커질 뿐이었다. 김을 매다가도 순남이가 메나물이나 달래 캐러 나온 것을 보기만 하면 창선이는 사람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그리로 가곤 하였다. 뭘 캐니? 매냐? 매를 캐는 기 있어야지. 깊이 파야 모래 속에 있어. 순남이는 흘낏 보고는 고개를 반쯤 돌렸다. 말씨도 전보다 한결 점잖아지고 하는 태도도 마냥 수처녀다워졌다. 내가 캐줄까? 오늘 저녁에 맷떡을 먹으러 간다. 응? 누가 오지 말라니? 오늘 저녁에 맷떡을 하겠다. 정말? 나 꼭 간다. 그러다가 너희 집에서 욕하면 어쩌겠니? 언제 욕 먹어봤니? 와보지도 않고. 이리하여 순박한 마음은 풀 수 없게 맺어졌다. 해마다 있는 일이건만 겨울이 되면 새 소식처럼 해사 이야기가 쫙 퍼진다. 은어가 잡히고 명태배가 들어오면 고기 풍년이 들었다고, 사할판을 만났다고 남녀노소 없이 야단들이었다. 아낙네들은 함지박을 이고 남자들은 수레를 몰고 고기바지를 다녔다. 순남이도 해마다 다녔다. 고기는 늘 창선이네 배에 가서 사오곤 하였다. 창선이는 자기 집 고깃배만 포구에 들어오면 불이 나게 나가서 고기파리를 하였다. 그 일하는 것이 창선이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것은 날마다 순남이가 고기바지를 오기 때문이었고 은근한 희망이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창선이는 새벽부터 배에 올라가 신이 나서 고기를 세어 넘기곤 하였다. 한 두름에 얼마요? 고기바지꾼이 이렇게 물으면 성냥 어치면 목대가 부러지요 하고 창선이는 대답하였다. 석 두름만 세요. 그러면 창선이는 기다란 찌개를 들고 고기 대가리를 찍어 아낙네들의 함지박에 세어 넘기었다. 하나요, 둘이요, 열이요. 이렇나니 한두름. 자, 3마리 더 넘어가오. 이렇나니 또 새로 하나요, 둘이요. 창선이는 나이 젊고 고기 다루는데 그리 익숙하지 못해서 흔히 아낙네들 것만 세곤 하였다. 한 차례 세고 이마에 땀이 주르르 해서 느른한 허리를 펴며 고개를 들면 그를 둘러싼 아낙네 틈에는 을에 순남이가 끼어 있었다. 고기 세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순남이는 똑바로 창선이 앞에 함지박을 내려놓지 않고 그저 그의 앞 비스듬히 내려놓고는 발끝을 내려다보다가는 가없는 넓은 바다에 말없이 시선을 주곤 하였다. 그때마다 순남이 얼굴은 어쩐지
좀 붉어지는 듯 했다. 그러면 창선이는 빗죽 웃고 명태 중에서 알 잘 든 놈을 골라가며 집게로 척척 찍어 그녀 함지박에 세워놓았다. 어물어물 한 두름에 67마리씩은 을에 더 넘겨주었다. 순남이네도 농사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살림이었다. 그것도 소수레나 있는 집에서는 한 번에 30두름, 50두름씩 받아가지고 먼 농촌으로 돌아다니며 팔아 넘기지만 순남이네처럼 구차한 집들에서는 수레 대신 사람의 목대로 고기를 받고 이고 가까운 마을로 돌아다니며 낱개로 조아 팔아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였다. 그러나 그러니만치 그래도 바다는 아직 이 사람들에게 있어 은혜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은 점점 이 사람들에게 나쁘게만 변하여 갔다. 발동선이 새로 바다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돈 가진 사람과 일본 사람의 큰 배 하나가 이 고장 어부들의 조그만 목선 몇십 척씩을 밀어젖히면서 독판을 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창선이네도 대대로 해오던 고기잡이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었고 아버지마저 학대와 곤궁 속에 세상을 떠난 뒤 창선이는 형과 함께 바닷가 산전을 갈아먹고 사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창선이는 순남이와 결혼하게 되었으나 살림은 점점 쪼들려만 가서 하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와 보니 옛 땅은 그때보다도 또 더 달라졌다. 산도 그랬고 물도 그랬다. 검은 뱀 같은 철도길이 어려서 뛰놀던 뒷고개를 갈라먹고 포구에는 그립던 목선들의 그림자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 구수한 흙냄새와 맑은 동해바람이 풍기던 옛 마을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맵짠 쇠냄새 나는 공장과 벽돌집들이 거만스럽게 배를 붙이고 사람을 깔보고 있는 것이다. 소수레 위에 구성지던 아리랑 소리가 끊어지고 왱왱거리는 부수레, 즉 기차 소리가 아무래도 내 것, 내 소리 아닌 딴청으로 울어댔다. 조그만 집들은 산비탈 으슥한 곳으로 밀려가고 노가다패가 제로라고 쏘다닌다. 땅은 석탄 먼지에 꺼먹게 절고 배따라기 요란하던 포구는 파도 소리 홀로 쓸쓸하다. 그의 눈에는 땅도 바다도 한결같이 죽은 듯 했다. 기객간, 벽돌집, 쇠사슬, 떼굴뚝 이런 것들이 아무리 야단스러워도 창선이 내외에게는 그저 하잘것없는 까닭 모를 것들이었다. 내외는 철로 둑을 넘어 고개턱으로 올라섰다. 새로 옮겨간 고향 구룡리가 보인다. 저 바닷가에. 그러나 그도 옛날 구룡리 마을은 아니었다. 철도길 바람에 마을 한복판이 툭 끊어져 버렸다. 마을 어귀를 파수보던 소나무들이 늙은이 앞니같이 뭉청 빠져버렸다. 기차 굴뚝에서 날아나온 석탄불이 집어삼킨 불탄 두세 집 초가가 보인다. 장리에서 이사간 듯한 오막살이 집들은 생소한 그 서슬에 정 떨어진 듯이 저 바닷가 한쪽에 몰려가 있다. 사정없는 바닷물이 삼킬 것만 같았다. 그래도 바닷가 사람에게는 낯선 기차에 비해서 역시 바다가 정다웠던 모양이다. 저기 가서 원 밀물이 무섭지도 않나? 그래도 바다가 가까워서 고기바지 하기는 좋겠소. 안학은 고기바지에서 살던 옛일이 그리웠다. 간도 땅에서 생선을 못 먹어 창자에 털이 났으니 돈만 있어 보지. 간도 아니라 서양의 간들 고기 못 먹겠소. 내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형의 집을 찾으려고 말 물어볼 사람을 만나려 두리번거리며 걸어갔으나 한동안은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겨울이 되면
더 사람이 많이 나다닐 터인데 이상한 일이었다. 바다에서 고기만 잘 잡힌다면 벌써 오는 길에서 고기바지 한학내와 수레꾼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여태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창선이가 길가 어떤 아이에게 물어가지고 형의 집에 찾아간 때는 날이 이미 어두컴컴한 때였다. 어머니는 누더기를 쓰고 가마목에 들어 누웠고 조카 남매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감자떡을 치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창선입니다. 내외는 부엌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큼 부엌한 구들에 올라서며 어머니 앞에 저를 넙죽하였다. 아니, 창선이라니? 어머니는 너무도 놀랍고 반가웠던 것이다. 어머니, 그새 소환이나 없었습니까? 집안이 다 무고한가요? 원, 이 추운데 그래 살아왔구나. 어머니는 눈곱이 낀 눈을 숨벅거리며 꿈속이나 아닌가 하듯이 자세히 쳐다만 보고 있다. 어머니 아니고는 날 수 없는 눈물이 괴었다. 죽지 않으면 그래도 만나는구나. 아들을 낳았다지? 어디 보자.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었니? 간도에서 낳았다고 간남이라고 했어요. 추위에 곧부를 만나서 영 죽게 되었어요. 안학은 젖에서 어린 것을 떼어 어머니에게 안겨드렸다. 아이고, 컸구나. 이런 무겁기라고. 작년 9월에 낳았다지? 원, 늙은 것은 어서 가고 너희나 잘 살아야겠는데. 어머니의 눈에서는 끝내 눈물이 굴러 떨어졌다. 그래, 그곳 사는 일은 어떻더냐? 얘보다 좋다더구나. 말 마십시오.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외치들, 순경놈들, 지주놈들 등살에 몰려다니기에 볼일을 못 봅니다. 우리 살던 고장에서도 쉬남은 집 되는 데서 벌써 10집이나 어디로 떠났어요. 땅을 떼고 잡아가고 이름도 모를 세금을 내라고 죽여내는데 살 수가 있어야죠. 우리 아랫동네 영남 사람은 한 집이 몰살을 했답니다. 저런 몰살을? 끔찍도 해라. 늙은 어머니와 안악과 어린 자식을 두고 가정이 벌이를 갖더라나요. 한 게 뜻대로 되지 못해서 한 20날 만에야 돌아와 보니까 늙은이가 방에서 얼어 죽고 안악은 어디로 갔는지 되지 않더래요. 저런 어느 놈이 차갔구나. 원 사람은 못 살 대로구나.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닌데 이 가장도 처음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칼을 들고 찾아 나섰대요. 죽일라고? 원 저런 치가 떨리는 일이라고는.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두루 찾아다니는데 눈얼음 속에 사람 같은 것이 보이더래요. 그래 막상 가보니까 안하기 옳더라지요. 그래 살았니? 아유, 살기는 어떻게 살겠어요. 눈 속에서 얼어 죽었더래요. 머리에는 강냉이 한 대를 이고 어린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앞에 아는 채 얼어붙었더래요. 원, 하늘도 무심하구나. 그것들이 무슨 죄가 있니? 그뿐인가요? 남편까지 죽었대요. 발광이 나서. 사람은 못 살 때다. 말도 마라. 원 끔찍끔찍해서 그걸 누가 듣는단 말이냐? 그래도 네 형은 정 안 되면 너 있는 대로 간다고 하더라만 거기에도 딸깍바리가 같구나. 그러니 살 수 있니? 그놈들이 삼재팔란을 다 싣고 다니느니라. 그럼요. 거기도 그놈들 판입니다. 그러니 소문만 듣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죽고 몰려다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북해서 이 겨울에 나왔겠어요? 잘 왔다. 하기사
여기도 생불여사다만 그래도 앉아서 죽을 수야 있니? 그래 오늘도 어쩌면 살아볼까 지 애비석건 모두들 읍으로 몰려갔다. 아주머니도 가셨어요? 나 같은 늙은 것만 빼고는 다 갔다. 살다 살다 안 되니 오늘 감사라든지 난 모른다만 그리로 온 동네가 몰려갔다. 감사요? 무슨 때문에요? 원 세월이 없구나. 보지 못하니 태평이지. 모두 굶어 죽는다고 야단들이다. 글쎄 그렇다기로 도 장관도 다 한속인데 그가 살려주겠습니까? 사흘 굶은 범이 원을 가리겠니? 그놈들이 한 당에서 못 살게 만들었으니 아무 놈이라도 물고 늘어진다더라. 글쎄 저놈들이 그 좋던 동네를 빼앗고 이리로 몰아내더니 고기가 잡혀야 살지 뭘 먹고 산단 말이냐? 배는 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건가요? 그럼 다 세월 탓이지. 그러나 세월 탓이 아니란다. 포구가 나빠서 그렇단다. 배도 못 들어오고 요행 들어붙으면 옥천바삭이 된다. 그놈의 파도까지 못된 놈의 심보를 닮아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구나. 지난 10월에 작은 돌이 애빈의 은어배가 마사졌다. 그리고 사람이 둘이나 고깃밥이 됐어. 그 집 맛사람은 분김에 그놈의 회사에 가서 행악을 하다가 순사놈들한테 끌려나고 술이 잔뜩 취해서 마사진 뱃조각을 두드리고 통곡하다가 얼어 죽었단다. 원. 그런데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저기 있잖니. 창립바닥을 못 봤니? 그게 회사란다. 내사원. 어쨌는데요? 이리로 몰려온 게 네 때문이냐? 글쎄 창리야 좀 좋았니? 운수가 고단하면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글쎄 그 털을 내준 게 잘못이지. 어머니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온 동네가 온통 쓸려갔다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창선이의 막막하고 답답하던 가슴이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도리어 해를 향하여 열리는 것 같음을 깨달으며 생의 의욕과 함께 문득 왕성한 식욕을 느꼈다. 아내도 배가 몹시 고팠다. 그래서 어머니가 권하는 대로 형의 내외를 기다리는 감자밥으로 우선 요기했다. 이게 무슨 야단이 났구나. 갈 때도 말이 많더니 왜 옆대 안 오는가?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아들을 만난 기쁨이 차차 엷어지고 잠시 잊었던 불안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글쎄 날씨가 벼랑간 추워져서. 창선이 내외도 적이 걱정되었다. 날씨도 날씨지만 원 별일도. 동네에서 몰려 나서기만 하면 어쩐지 순사들이 뿌득뿌득 못 가게 하더구나. 그래 오늘 아침은 장날 핑계를 대고 신새벽부터 장으로 감내하고 띄엄띄엄 떠나갔다. 이게 필시 무슨 일이 나타났어. 원. 오겠죠. 누우세요. 창선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해도 사정을 잘 몰라서 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쪽 저쪽으로 돌아 누우며 종시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조카 남매는 새 동생, 즉 창선이 아들을 가운데 두고 노전 가시에 불을 붙여가지고 팽팽 돌리기도 하고 감자떡을 떼어주기도 하고 손장단을 맞추기도 하더니 그만 자는 채 없이 푸시시 곤드라지고 말았다. 안악도 어린 것을 끼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창선이의 형 창룡이 내외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이 조이 이슥한 때였다. 피차 오래간만에 만나서 쌓이고 쌓인 회포와 그동안 지난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주고받는 때에
장선희는 다시금 놀라운 현실 앞에 선 자기를 깨달으며 아니 어쩌면 이렇게 변했어요. 영 딴 세상 같습니다. 이러고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슨 도리든지 있어야지 원. 말 말게 냉수에 이부러질 노릇이네. 한둘도 아니고 온 동네가 몰려나서 기지사경인데. 그래, 이 소식도 못 들었나? 신문사라는 신문사는 다 왔다 갔네. 간도에는 신문도 안 가나. 가지만 그거 어디 얻어볼 수 있어야죠. 그래 이제야 어머니께 대강 들었습니다만 그거 정말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 죽으나 사나 해보는 수밖에 없네. 그리고 창룡이는 처음 창리에 화학비료 공장이 설 때 형편을 대강 이야기하였다. 이 근방 토지를 매수하며 동네 사람을 내쫓던 전말과 그 사이에 저놈들의 앞잡이인 소위 읍내 유력자들이 나서서 춤을 추던 야바위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이리로 옮기기만 하면 여기다 인천만한 항구를 만들어주고 시장, 학교, 무슨 우편소니, 큰 길이니 다 해준다고 떠벌리고 또 야단스러운 지도를 들고 와서는 구룡리를 가리키며 제2의 인천을 보라고. 산 눈깔 빼먹을 놈들이야. 그래서요? 그래도 2,000명이나 되니까 그리 얼른 떠나내겠나 해서 구룡리에다가 창리만한 설비를 해주면 간다고 했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한 집이라도 일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가면 그 사람을 때려 죽인다고 하고 딱 버티고 앉았네. 했더니 이놈들 좀 보게. 관청까지 껴들어가지고 아주 능청스럽게 이전만 하면 창리보다 나은 항구를 만들어주게 한다고 떡 먹듯이 말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마음을 놓았더니 글쎄 저놈들이 그래놓고 뒤로 한 사람씩 판내 그려. 파다니요? 허기야, 글쎄 패우는 놈이 병신이지. 저 우물 옆집 개수경이 있지 않나? 사람이 워낙 먹통인데 저놈들이 그걸 알고 먼저 그리로 꾀꾼을 보낸대 그려. 그래 그놈이 커다란 봉투에 뭘 수북이 넣어서 맡기며 장차 장자가 되는 봉투라고. 그러니 구룡리로 옮기기만 하면 그 봉투를 줄 텐즉 우선 잘 간수했다가 떼어보면 알조가 있다고. 무슨 봉투인데요? 사실이었나요? 뭐가 사실이야. 이 엊그제야 떼어보니까 10원짜리 한 장인가 들었더래. 그래도 그 바람에 개수경이 신이 나서 동네 약속을 깨뜨리고 먼저 옮겼네 그려. 동네 사람에게 맞아 죽을 심쳤겠지. 그러나 동네 터에 그걸 죽이나 어쩌나 했더니 구수한 풍설에 뜨여서 한 집 두 집 항구 시설도 해주기 전에 그만 다 옮겨버렸네 그려. 집값은 다 받았겠지요? 그야 받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뭘 하나. 고기가 잡혀야 말이지. 워낙 금년은 어산이 말이 아니네. 아주 안 잡힙니까? 아따, 이 보고를 못 봤나? 축항인지 무언지 해준다던 게 그 해놓은 꼴만 좀 보게. 보고란 게 쇠통 큰 집 마당만밖에 더 안 되네. 겨우 한 발만한 낮은 방축을 쳐놓았을 뿐이니 거기 무슨 배를 매겠나? 1년도 못 돼서 벌써 45척 어선 중에 9척이 마사졌네. 저 유복이네와 모래언덕집은 그건 들었어요. 사람까지 상패가 났다니. 글쎄 여보게 예서 10리밖에 안 되는 서호에 가서 받아오면 명태 한 바리에 20냥은 더 줘야 되네. 한데 또 서호 다니는 길은 험로가 돼서 아낙네들이 많이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수레길이 없어서 수레도 못 다니고 게다가 해풍이 심해서 고기바지꾼이 얼마를 얼어 죽을지 모르네. 그래 기수 없이 회사에 말을 했건만 영 막무가내구만. 저런, 그걸 그저 두어요? 축항인지 무언지
도청에서 설계를 했으니 회사는 모른다. 회사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하고 모르쇠를 댄단 말일세. 그래 오늘은 도장관 있는 대로 몰려갔네. 그런데 도장관은 꼴도 볼 수 없고 웬 년의 새끼인지 코앞에 송충이 같은 수염이 붙은 놈이 나와서 이 덮어놓고 돌아가라고만 하지 않겠나. 그래, 못 만났어요? 석양이야 겨우 만나긴 했네. 그래 잘 해준다고 하기에 단단히 다지고 왔네만. 그런데 아낙네들까지 큰 난리입니다. 제 발등이 따그니까 가지. 그걸 누가 말리겠나. 또 그래야 관청에서도 정신 차리네. 하긴 여기 번영회라는 게 있어서 벌써 4, 5차나 회사라 도청이라 찾아가서 하소했지만 개구리 대가리에 찬물 끼얹은 것이지 어디 들은 채나 하나. 막무가내란 말일세. 해서 이번은 대표도 소용없다. 모두 가자 하고 온 동네가 밀려간 걸세. 그럼 이제는 잘 될 것 같습니까? 말만은 이 방축을 한두 마장 더 내쌓아준다고 하대. 근데 이제 쌓을 그 자리는 바다가 깊어서 한간에 몇만 원씩 든다네 그려. 그래도 회사에서 의뢰해 놓아야지 별 수 있습니까? 안 해주면 우리 동네를 도로 물어내라지요. 거기서 죽항이고 나발이고 할 거 없이 저놈들이 가고 우리 동네를 도로 찾았으면야 1등 좋겠지만 저놈의 회사가 우리 말은 고사하고 경찰도 관청도 꿈에 내뚜리로 한다네 그려. 일본서 제일 가는 회사라거든. 돈이면 고만이야. 정승이 부럽겠나 순사가 무섭겠나. 뭐 무서울 게 있어야 말이지. 저 회사 사택만 좀 보게. 순 무서운 궁궐이란 말일세. 뿡 하면 자동차가 나오고. 자리에 누워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창선이는 그만 곤해서 어느새 코를 골았다. 그러나 창룡이는 이궁리 저궁리에 새날이 오도록 잠들지 못했다. 창룡이에게는 동생의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 한 짝이 더 얹혀졌던 것이다. 창선이는 한심한 생각이 덧쳐올 뿐이었다. 제 고향이라고 그리워하였고 제 친족이라고 찾아는 왔지만 생각하던 바와는 아주 딴판이었다. 조선 가면 아무 일이라도 해먹으려니 했으나 막상 와보니 그 아무 일이란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다. 부대 일궈먹을 땅도 없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고 힘을 쓰려도 쓸 곳이 없고 고기도 잡아먹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대대로 전해온 손익은 일, 맛들인 일은 아무 데서도 얻어 만날 수 없고 그저 눈이 멀게서 산송장이 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정든 옛일이 나그네와 같이 밀려간 자리에 낯선 새 노름판, 즉 공장이 범접하기 어려운 폭군처럼 도사리고 들어앉아 있었다. 검은 굴뚝이 새 소리를 외치고 눈서툰 무서운 공장이 새 일꾼을 찾으나 그것은 너무나 자기 몸과 거리가 먼 것 같았다. 그만큼 창선이는 아직까지도 그저 옛일에 대한 애착만이 뿌리 깊이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디 가고 꿈도 안 꾸던 뚱딴지 같은 일과 일터가 제 맘대로 벌어져 있고 게다가 그것은 개트림을 하면서 턱으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선이는 아직도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천하 없어도 후려넣는 절대 명령이요. 울며 불며라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길이건만 창선이는 아직도 발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리하여 망설이는 과도기의 공포와 비애가 무시로 가슴을 쑤셨다. 구룡리 새 주민들의 살림은 더욱 말이 아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사이에
쌀독에 나다를 세어내다시피 아껴 먹어도 춘경 전에 벌써 용량이 떨어졌다. 그래도 언제부터 쌓아준다던 방파제는 아직도 감감 소식이 없어 포구의 흥겨운 배따라기 소리 떠볼 날이 없었다. 그리고 다만 들리느니 저녁 노을이 사라지는 황혼의 거리 위에 노동자들의 노랫소리뿐이었다. 장진물이 넘어서 수력전기 되고요. 내 옷바닥 공장에선 질소 비료가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겨주소. 논밭간 좋은 건 기계간이 되고요. 계집에 잘난 건 요리관으로 가네. 그러나 그 노래는 텁텁하고 깔아진 옛날 아리랑 소리보다 어딘가 씩씩하고 새로운 맛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 노래는 이내 한 입 건너 두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갔다. 그리고 또 새 노래들이 누구의 입에선지 계속해 지어져 나왔다. 이 고장 주민들은 뒤를 이어 상투를 자르고 비료회사 공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공장은 아무나 함부로 써주는 것은 아니었다. 힘골 세고 뼈대 굵고 젊고 억대우 같고 미혹스럽게 생긴 사람만이 뽑혔다. 그리고 거기서 까불려난 늙고 약한 사람들은 개똥갈이나 부쳐먹고 잔고기 나부랑이나 잡는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은 보따리에 가장 진물을 꾸등쳐 지고 이고 영원 장진으로 떠났다. 화전이나 일궈 먹을까 하는 것이었다. 창선이도 마침내 공장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간발을 치고 직공시험 치러 갔다. 직공시험이라야 별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려니까 순전히 근력 다루기였다. 체대와 손발을 훑어보고 커다란 모래섬을 들려보고 하더니 나중은 손바닥을 벌리라 하고 거기에 털솔 같은데 잉크를 묻혀가지고 탁 치니까 손바닥에 푸른 글자가 찍혀졌다. 가만히 들여다보려니까 그것은 분명 소우자였다. 사람에게 소우자가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벙벙해 있으려니까 감독인지 십장인지 한 우둥퉁한 사나이가 해벌쭉이 이빨을 드러내 놓으며 좋다, 1등이다, 내일부터 오너라 하고 턱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창선이는 상투를 자르고 간발치고 부삽 들고 콘크리트 반죽하는 생소한 사람이 되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습니까? 애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에는 중간 광고는 물론이고 앞뒤 광고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광고 없이도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정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 후원 계좌 번호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